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층간소음 문제, 이웃 간 감정 다툼을 넘어 난투극의 방화, 때론 흉기 난동으로까지 이어지곤 했는데 정부가 이제까지 나온 적 없는 강력한 대책을 오늘 내놨습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마다 무작위로 층간소음 시험을 한 뒤 49데시벨이 넘으면 단지 자체에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한 겁니다. 층간소음을 입주민들 개인끼리의 갈등으로만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한 건 긍정적입니다만 이것만으로 층간소음을 잡을 수 있을지 그 실효성에 대해선 궁금증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먼저 정부 발표 내용부터 오원석 기자가 전해드리고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나온 층간소음 대책 핵심은 새로 짓는 아파트의 준공 승인 여부입니다. 소음이 기준을 넘었는데도 건설사가 대응하지 못하면 지자체가 아파트 공사가 끝났다는 승인을 내주지 않는 겁니다. 아파트와 똑같이 만들어진 시험용 건물입니다. 소음 측정을 위해 1m 높이에서 공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소음 수준이 기준치인 49데시벨을 넘었습니다. 이 수준이면 앞으로는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49데시벨은 조용한 사무실 수준인데 지금까지는 이 기준을 넘어도 건설사의 보안 시공을 강제할 수 없었습니다. 또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비판받았던 층간소음 검사 숫자도 세대수의 2%에서 5%로 늘립니다. 샘플은 무작위로 선정하는데 예를 들어 1000세대 아파트의 경우 20에서 50세대로 늘어납니다. 없던 기준을 만들거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던 기술적, 시공적 이런 부분들을 진짜로 이행하게끔 강제하는 그런 조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음평가 3, 4등급까지 인정해줬던 LH 공공주택은 앞으론 1등급으로만 설계해야 합니다. 그간 신청이 20여 건으로 저조했던 방음 매트 시공 지원 사업 역시 저리 대출이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층간소음 과연 막을 수 있는 건지 여러 궁금증이 생기는데 공다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공 기자, 이번 대책의 핵심이 49데시벨 넘기면 준공 승인 안 내준다잖아요. 근데 그 49데시벨이 어느 정도의 소음인 건가요? 네, 현재 바닥 층간소음 기준 바로 49데시벨입니다. 매우 조용한 도서관의 소음이 40데시벨 정도고요. 반면 망치질 소리는 60데시벨, 네. 지하철 소음은 80데시벨가량입니다. 말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사무실의 일상적인 소음이 50데시벨쯤 되니 가정집은 이보다는 조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건설사가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네, 그 준공 승인 안 내주는 건 정부로선 초강수를 둔 것 같은데 이게 1년 4개월 만에 다시 나온 대책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대책은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야 보완 공사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는 사후 처방 방식이었습니다. 더구나 권고에 그쳐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도 소송밖에 답이 없었는데요. 네. 이번엔 강제할 수단을 만든 겁니다. 결국 건설사의 책임이 훨씬 더 커진 셈인데 직접 들어보시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품질 관리라든지 그다음 바닥준비요금 성능에 만족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네, 그 기준에 못 미치면 결국엔 보강을 해주거나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 하염없이 입주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들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건설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준공이 안 나면 입주는 불가능합니다. 입주민 입장에선 잔금을 치르거나 이사를 하는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됐다가는 공사비가 올라서 결국에는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 정부는 건설 비용 인상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소음 기준이 새롭게 높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과 달리 추가되는 건설 비용이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층간소음을 검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혹시 입주민에게 전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정부는 500세대를 기준으로 검사 비용을 계산했을 경우 세대당 4만 원씩 부담하는 걸로 추산된다며 분양가가 오를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그 층간소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층과 층 사이 바닥만 측정해서 될 문제인지 벽을 타고 소음이 또 번지지도 않습니까? 네, 국내 아파트는 벽체 위에 슬래브를 층층이 쌓는 구조로 지어집니다. 위아래뿐 아니라 옆 세대까지 모두 벽으로 연결돼 있어서 소음이 옆으로 번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층간이 아니라 측간 소음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소음 조사 세대 수를 5%로 조금 늘리긴 했지만 여전히 너무 적다면서 측간 소음 등도 잘 파악하기 위해 신축 건물은 전수조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공다솜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각종 경영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SPC가 이번엔 수사 기밀 빼내려고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황재복 대표이사가 당시 허영인 회장을 수사하던 수사팀 소속 수사관에게 빚돈을 건넨 걸로 의심하고 오늘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지난해 말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증여세를 아끼려고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거래한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오늘 오전 황재복 SPC 대표이사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황 대표와 백모 전무 등이 검찰 수사관 A씨에게 뇌물을 주고 수사 기밀을 빼내려 한 단서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A씨는 당시 허 회장을 수사했던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소속이었습니다. 이런 정황은 검찰이 SPC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제빵사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 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 공무원 비위는 발견 즉시 감찰부서로 알리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A씨 뇌물 혐의도 이첩됐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민주노총 탈퇴 종용과 불이익을 지시한 혐의로 황 대표를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압수수색 때문에 불발됐습니다. 검찰은 황 대표를 조사하는 대로 허 회장 개입 여부와 다른 계열사의 민주노총 노조와의 혐의 등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석포 재련소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또 독극물 비소에 중독돼 숨지면서 당국이 조사 중인데 당시 제대로 된 마스크조차 안 쓰고 있는 등 안전 조치가 미흡했던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시신에서 치사량의 6배 넘는 비소가 나왔다며 고인의 얼굴이 새까맣게 변해 있었다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혜정 기자입니다. 국화꽃 사이 환하게 웃는 남성. 40년 석포 재련소를 다닌 60대 김모 씨입니다. 가족들이 본 마지막 얼굴은 사진과 너무 달랐습니다. 치료를 했지만 그제 오후 숨졌습니다. 시신에서는 치사량의 6배 넘는 비소가 확인됐습니다. 지난 6일 쓰러지기 직전 김 씨는 화학용액이 담긴 탱크 위쪽에서 부품을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넓은 공간인데도 거기서 이렇게 가스를 계속 올라오고 저형이 한 7시간 정도 노출이 됐다고. 함께 작업하던 노동자 3명도 비소 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도 안 된 것 같고 그 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물질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방역 마스크를 쓰든지 해야 되거든요. 석포 재련소에서는 2001년과 2018년에도 노동자들이 독성 물질에 중독돼 숨졌습니다. 아연 정강을 재련을 하는 과정에서 비소와 카드뮴이 나오고요. 이 지역 사람들은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재련소 외에는 노동자들이 기업의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환경법령 76건을 위반하며 환경 파괴로 악명이 높은 석포 재련소. 사망사고까지 반복되는 만큼 정부가 더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조기 해체되면서 당내에선 김기현 대표의 책임론을 두고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현직 지도부조차 김 대표에게 몸만 사린다며 불만을 드러냈는데 당 일각에선 대표를 흔들지 말라며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활동을 종료한 혁신위원회로부터 마지막 보고를 받은 김기현 대표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적성의 각오와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지도부의 외면 속에서 혁신위가 조기 해산한 데에 대한 김기현 대표의 책임을 묻는 일부 의원들의 요구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질서 있게 스텝 바이 스텝 혁신위의 요구,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실천.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오자 현 지도부에서조차 불만이 나왔습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어느 누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얘기할 수 있을지가 분기점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 대표 1기 지도부에서 사무부총장을 맡았던 배현진 의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몸만 사린다면 스스로도 지킬 수 없을 거라며 제발 무덤가의 평화에서 벗어나라며 김 대표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당 내부에선 김 대표 체제를 옹호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졌습니다. 당대표가 물러나는 순간 너도 나도 서로 싸울 것이며 오히려 우리 당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소속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도 의원 10여 명이 지금은 결단이 아니라 단결이 필요한 시점, 자살특공대가 지도부를 흔든다며 김 대표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의원들을 저격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이달 중순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우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내용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당 안팎으론 김 대표 거취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총리가 정세균, 김부겸 두 전직 총리들은 물론 이준석 전 대표까지 만나겠다고 하면서 당내 견제 움직임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친명계에선 변절자 노선, 사실상 경선 불복이란 비난까지 나왔고 이재명 대표는 두 전직 총리와의 만남을 추진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들을 만나겠다고 하자 민주당 지도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두 전 총리와의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정 전 총리는 민주당에 대한 걱정은 크다면서도 이 전 총리와의 연대 가능성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총리님들 연대선 실체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거 없어요. 친명계 인사들과 정동영 전 의원은 이 전 총리에 대해 공세를 높였습니다. 지금 이준석 만날 때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 된다. 일종의 정통야당과 다른 삭고란 우선인데 선거한 적이 없습니다. 대선, 경선 불복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습니다. 이 전 총리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안 느낍니다. 이 전 총리는 오늘은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도 만났습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좀 상황이 뭐 여러 가지 있고 하지만 또 많은 그 뜻을 같이 하는 훌륭한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세력화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이 전 총리의 신당 행보가 구체화될수록 앞으로 파열음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며칠 동안 겨울 맞나 싶을 정도로 따뜻하더니 오늘은 하루 종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강원도엔 무려 24년 만에 대설특보와 호우특보가 동시에 내려졌는데 이 오락가락 날씨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나연 기자입니다. 아직 발길이 닿지 않은 산 곳곳에 하얀 눈이 소복히 쌓였습니다. 오전부터 많은 눈이 내리기 시작한 강원 북부 산지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고성 향로봉 일대엔 오늘 하루 50cm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비도 많이 오면서 호우특보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한 지역에 2개 특보가 동시에 발효된 건 24년 만입니다. 강원도에 12월 호우특보가 내려진 것도 처음인데 강릉과 동해 일부는 12월에 비가 제일 많이 온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동풍류가 유입되면서 강원 영동 일대를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게 됐고요. 산 정상부에 많은 양의 비들이 모두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한 지역에도 같이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쏟아진 겨울비는 내일 오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수도권에 40mm를 비롯해 전국 대부분 1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특히 강원 영동과 제주 산지에는 120mm 이상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이번 주 중반까지는 다시 포근하겠습니다. 그러다 목요일과 금요일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는데 그 뒤 매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일요일부터는 다시 한파가 시작되겠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이성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접근한 뒤에 돈을 뜯어내는 사기 방식을
로맨스 스캠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 남성 때문에 한 피해자가 2억 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최근 이 남성이 똑같은 사진으로 이름만 바꿔 또 접근해왔다고 합니다. 먼저 김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4월 이혼 남녀가 모여있는 포털 사이트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소개글을 올리자 쪽지가 왔습니다. 피규어 회사에 다닌다는 75년생 서현민이었습니다. 은근히 재력을 과시했습니다. 친구 중에 집이 하나 있고 은행에 집이 하나 있다. 친해진 뒤엔 투자 얘기를 꺼냈습니다. 펀드 매니저 삼촌에게 정보가 들어온다면서 커플 계좌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투자를 망설이자 미래를 같이 하고 싶다면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서현민이 소개한 사이트에 2억 3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다음 날 그 사이트는 문을 닫았습니다. 서현민도 메신저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 다 어디 멍한 느낌? 흔적을 찾기 위해 최근에 다시 카페에 들어갔다 서현민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아이디로 인사를 남기자 쪽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77년생 정지훈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달랐지만 접근 방식은 똑같았습니다. 놀러갈 계획이라고 했더니 친절하게 설명도 해줬습니다. 파타야도 괜찮고 방콕도 괜찮고. 그리고 폐쇄됐던 투자 사이트는 도메인 주소를 약간 바꿔 다시 살아났습니다. JTBC 김지훈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들 로맨스 스캠 사기 일당은 피해자에게 접근해 호감을 산 뒤에 좋은 투자 사이트가 있다고 소개하는 식으로 돈을 가로챘습니다. 이들 일당은 지금도 이 사이트를 운영하며 또 다른 피해자를 찾고 있는데 경찰 수사는 제자리 상태입니다. 이어서 최현수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보냈습니다. 외제차를 타고 명품을 쇼핑하고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영상도 보냈습니다. 40대 남성은 여기에 속았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신이 좋은 직장에서 그게 딱 샐러리 바꿔낸다. 그게 오히려 더 좋다. 그러다 돈이 많은 이유는 투자 전문가인 사촌 오빠 덕이라며 투자 사이트를 슬쩍 소개했습니다. 투자를 망설일 때는 똑같이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면서 해외여행 얘기로 바람을 넣었습니다. 그 말에 2억 8천만 원을 뜯겼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러 갔다가 넉 달 전 같은 수법에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를 알게 됐습니다. 비슷해서 똑같죠. 직업은 심리 상담사만 그렇고요. 자기 사촌 오빠한테 그 고액 소스를 전달받아서 또 전달해준다. 6,800만 원을 투자했고 그대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은 최근 돈을 보낸 계좌의 통장 주인을 잡았지만 수사를 멈췄습니다. 사기인 줄 모르고 명의를 빌려줬다는 진술 외에 다른 단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돈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고 피해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이번 수능이 만점자가 한 명에 그칠 만큼 어려웠던 불수능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내년에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재수 3수생들이 크게 늘어날 거란 전망입니다. 벌써 일부 학원 재수반은 정원이 꽉 찼다고 하는데 불수능 여파로 사교육비 부담이 더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한 재수학원의 모집 공고입니다. 내년 1월에 수업을 시작하는 반은 벌써 등록이 끝났습니다. 현재 대기만 가능하고요. 기숙은 대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빨리 예약하셔야 되고 저희는 무조건 선착순화가입니다. 수험생이 성적표를 받기 전에 이미 모집을 시작한 학원도 있습니다. 대치는 아무래도 조금 수요가 많은 센터라서 혹시 좌석이 없다면 대기를 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이번 수능이 역대 가장 어려운 이른바 불수능으로 평가되면서 일찌감치 재수를 선택한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수험생 10명 중 4명가량이 재수를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채점 결과가 나오기도 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보다는 한 30-40% 이상. 의대 정원이 확대될 거란 기대로 상위권 학생들이 소신 지원을 한 후 의대에 재도전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교육비는 크게 줄지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재수학원 종합반의 수강료만 한 달에 200만 원을 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수강료 90비 그에 포함해서 29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숙학원은 그 이상입니다. 1개월 기준으로 하시면 수업료하고 숙식비가 합쳐서 333만 원이에요.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인다며 킬러 문항을 배제했지만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탓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중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와 함께 흑연과 같은 다른 자원들도 비슷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중국에 의존하던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국내 생산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대책을 내놨는데 대처가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요소 등 중국산 자원 수급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처음으로 공급망 회의를 열었습니다. 문제가 됐던 요소는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경우 연말 종료할 예정이던 할당 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조달청이 가진 요소 한 달치까지 풀면 재고는 5개월치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공공 비축 규모 확대와 중소기업 공동 구매를 추진하며 요소의 국내 생산 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재고가 최소 3개월치 남은 걸로 보이는 흑연 역시 중국 의존도가 90%를 넘습니다. 중국은 이달부터 흑연 수출 제한에 들어갔는데 정부는 국내에서도 생산할 수 있게 공장 증설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원을 무기처럼 쓴 중국의 관행이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만큼 늑장 대응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저번에도 이제 대란이 났었는데 수입선을 다변화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늘었다고 하는데 그게 막 얼마나 유의미하게 늘었냐. 저도 이제 체감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국내 요소 생산 시설 건설 여부는 아직 연구 용역도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별도 기금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최종 조율까지는 상당 기간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JTBC 김민입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 명목으로 경기도 대신 북한에 돈을 줬다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지난해 10월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려지기도 전인 지난해 7월 대장동업자 김만배 씨를 변호인이 만나 접견 노트를 적었는데 여기에 북한으로 돈이 흘러간 과정이 정확히 기록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김만배 씨 변호인이 작성한 접견 노트입니다. 성태 1,000만 불 부계,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라는 문장을 적었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경기도 대북 사업비를 대신 보냈다는 이른바 대북 송금 의혹 내용을 정확히 기술한 겁니다. 그런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처음 알려진 건 지난해 10월 14일 JTBC 보도부터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쪼개기 송금에 연루된 사람만 60여 명이고 액수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이때도 북한에 얼마를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경기도 사업비를 대신 보냈다는 혐의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관련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액수가 1,000만 달러가 특정된 건 올해 초 김 전 회장이 체포된 뒤입니다. 그런데 김 씨는 대북 송금 내용과 관련된 정확한 액수까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 쌍방울 대북 송금 자금 출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수첩에 쓴 총 70억 원 의미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쌍방울 고위 관계자는 당시 김 전 회장이 김 씨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와 김 전 회장은 돈 거래는 없었다고 부인한 상황입니다. 수첩에 메모한 정모 변호사는 대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돈의 출처와 대장동 사업자와 관계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최윤종에게서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 최윤종은 오늘 재판에서도 자신이 밖에 나가야 유족들의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신림동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따라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숨지게 했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은 계속 부인했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성폭행 범행은 넉 달 전부터 계획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거짓 주장으로 감형을 시도하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최윤종은 오늘 재판에서도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싼 상태에서 몸으로 눌렀지만 목을 조른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에 직접 나온 피해자의 친오빠는
지난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동생이 어머니를 살갑게 챙겨왔다며 엄중한 벌이 내려져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최윤종은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건 제가 밖에 나가야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형이 구형된 뒤엔 유가족에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곧바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고는 다음해 1월 22일에 내려집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인천에 있는 한 어린이집입니다. 이곳이 지난해 간판을 요양원으로 바꿔 달았습니다. 돌볼 아이들이 줄어들자 아예 업종을 노인들 돌보는 요양원이나 노치원으로 바꾸는 곳이 많은 거죠. 그런가 하면 부산에 있던 이 결혼식장은 장례식장으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아이는 부족하고 신혼부부는 줄어드는 반면에 고령층 산업은 수요가 늘면서 이렇게 산업 구조도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신혼부부 통계가 나왔는데 이런 상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난해 신혼부부는 103만 쌍.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고 이대로면 올해 100만 쌍도 못 채울 거란 관측입니다. 여기에 초혼 기준으로 자녀 없는 부부가 46.4%, 역시 역대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줄면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그럼 아이 맡길 곳이 부족해 육아 부담이 커져서 아이 낳기를 꺼리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현장 상황을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뛰어노는 아이들 때문에 한겨울에도 더웠다는 놀이방. 지금은 냉기가 돕니다. 아이들이 여기 꽉 찰 때는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보일러를 많이 안 올려도 추운 거를 잘 못 느꼈는데 저도 애들이 다 떠나고 아무도 없으니까. 3층짜리 어린이집인데 한 층은 진작에 비워야 했습니다. 올 3월 달부터 텅텅 비어 있었어요. 네, 아예 2층이 다 비었었어요. 인원이 급속도로 줄다 보니까 200명을 돌봐왔던 대구의 이 어린이집. 3년 전부터 아이들이 빠르게 줄었습니다. 올해 신학기 원생은 35명뿐이었습니다. 인건비나 유지비를 줄일 수는 없다 보니 적자가 한 달에 수백만 원 이상 쌓였습니다. 결국 지난달 30일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있는 돈을 다 갖다 넣고 했는데도 해결점이 없어서 초저출산 여파로 해마다 전국에서 2,000개 넘는 어린이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적은 동네 민간, 소형 어린이집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은 지난 2018년 동마다 평균 14개씩 있던 어린이집이 지금은 10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 수가 줄었는데도 어린이집 입소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출생신고 하자마자 하고 바로 어린이집 등록을 했는데 돌 지나서도 어린이집 등록이 안 돼서 집 근처 어린이집이 문을 닫다 보니 더 먼 곳까지 찾아가야 합니다. 서울 광진구에서 0세, 2세 두 아이를 키우는 이 엄마도 인근 어린이집이 1년에 한 곳씩 문을 닫는 걸 보고 불안했습니다. 아이가 어리지만 연락 오는 어디든 보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야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유식도 떼고 밥 먹을 수 있을 때 입소하고 싶었는데 자리가 그때 가면 없을 거라고. 어린이집이 줄고 아이 키우기가 힘들면 출산율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이제 전 사회적 요청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을 닫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중엔 노인 돌보는 돌봄센터, 이른바 노치원으로 업종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은 줄어드는 반면 노치원은 매년 늘면서 전국에 5천 곳을 넘어섰습니다. 임예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텅 빈 승합차가 1명, 2명 채워집니다. 마지막 탑승자까지 태운 뒤 도착한 곳은 바로 이른바 노치원으로 불리는 주야간 돌봄센터입니다. 평균 연령 80안팎의 30명 가까운 어르신들,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체온과 혈압 등을 확인합니다. 체온 재고요. 어르신 정상이에요. 요양보호사의 구령에 맞춰 몸동작을 부지런히 바꿔봅니다. 혼자서 이제 집에서 맨 테레비만 이러다가 여기 오니까 딴 세상 같아요. 처음에 와서는 너무 재밌고 좋아가지고 집에 가는 게 좀 싫었어요. 점심도 돌봄센터에서 제공해 끼니 걸을 걱정이 없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뒤 오후 시간에도 수업은 계속됩니다. 지금은 선생님을 따라 민요를 부르고 춤을 추는 수업이 한창입니다. 집에서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아들, 딸은 다 따로 살고 여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보호자들도 하루 종일 짊어지던 돌봄 부담을 조금은 내려놓게 됐습니다. 제 삶도 이제 자유롭지 못하죠. 조금. 그걸 알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은 자유롭게 좀 어디서 갈 수도 있고. 현재 돌봄센터는 전국 5천여 개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달리 하루 평균 8시간 정도 머물며 10,000원 안팎의 비용만 내면 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등급을 받은 경우 자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이나 경증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만 등급 판정이 가능합니다. 생활하실 수 없는 어떤 여건이 이제 증명이 돼야지 되니까 여기서 이용하시는 일수가 또 제한이 있는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고, 어르신들이 집 밖으로 나와 사회와 어울릴 수 있는 인프라가 더 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가수 BTS가 오랜만에 완전체로 뭉쳤는데 그 장소가 논산훈련소였습니다. 오늘 입대하는 멤버들을 위해 내일 입대할 멤버, 또 이미 군대 가 있는 멤버들까지 휴가 내고 나온 겁니다. BTS는 이제 내후년까지 공백기를 가질 예정인데 조소희 기자가 전합니다. 훈련소 입구에 커다란 관광버스가 등장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 팬들이 보낸 겁니다. 오늘 오후 BTS 멤버 RM과 B가 군에 입대했습니다. 입영 날에 훈련소로 찾아오시는 건 참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들의 부탁대로 BTS 팬클럽 아미는 입대 현장 방문을 자제했고 두 사람 역시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검은색 차량을 타고 입영소를 통과했습니다. 대신 입대 전 짧은 머리 사진을 올리는 것으로 새로운 영감과 배움의 시기가 될 거라 믿는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미 군 복무 중인 멤버 3명은 휴가를 내고 입대를 지켜봤습니다. 가장 먼저 입대한 맏형 진은 두 사람을 향해 장난스러운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데뷔한 지 10년, BTS는 첫 무대에선 긴장한 탓에 실수도 있었지만 이후 차근차근 성장하며 K-팝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내일 전국과 지민까지 마지막으로 입대하면 BTS는 내후년까지 공백기를 갖게 됩니다. 본인들에게도 팬들에게도 아쉬운 순간이지만 이들은 2년 뒤를 기대해달라고 말합니다. BTS로서 할 얘기나 또 들려드릴 또 그런 에너지들이 또 많이 축적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 저의 진정한 챕터 2를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JTBC 조소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단 하루 독재자가 되고 싶다고 말한 걸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집권하면 대규모 정치 보복이 있을 거란 우려 속에 나온 얘기라 정치권이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데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뉴욕의 한 공화당 행사에 나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다시 독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And you know why I wanted to be a dictator? Because I want a wall, right? I want a wall and I want to drill, drill, drill. 앞서 자신이 독재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반박하며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는 다시 대통령이 되면 단 하루만 그러고 싶다는 취지로 한 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 후 바이든 정부와 언론에 보복해야 한다는 다른 연사의 말에 강하게 긍정했습니다. Gavin, that was an excellent speech. That was an excellent speech. Wow. 그러자 민주당 측에선 트럼프가 재선 후 분명히 독재를 예고한 거라고 공격했습니다. 서부를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도 단 하루뿐이라니 감사한 일이라고 비꼬았습니다. 한편 이날 트럼프는 북한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며 한국도 이에 고마워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신이 북한과 접촉한 덕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무사히 치렀다는 건데 이를 말하며 개최 도시 이름을 거듭 틀리기도 했습니다. In the Seoul Olympics, they sold no tickets to the opening event or any other event because nobody wanted to be blown up in the middle of an event watching the high jumpers. So this Seoul Olympics was a disaster.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차가 최근 벤츠의 마이바흐 신형으로 바뀐 걸로 보입니다. 가격이 2억 원대 중반부터 시작하는 차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수출 금지한 제품인데 어떻게 또 들여왔을지 지금 이 장면으로 보시죠.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12월 8일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 참가자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한 시골 마을에 초등학생들이 만드는 신문이 있습니다. 애들이 만드는 신문이라고 마냥 귀엽게만 보면 안 되는 게 작년엔 기성 언론도 따라 보도하는 큰 특종까지 할 정도로 기획부터 취재까지 어엿한 언론사 못지 않다고 하는데요. 밀착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이 기자들을 취재했습니다. 충북 괴산의 대야산입니다. 이곳은 1980년대부터 10년간 산속에서 돌을 캐던 사업장입니다. 이후 20년째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기자가 이곳을 현장 취재한 뒤 백두대간 환경 파괴 논란을 보도했습니다. 저도 잘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 기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손에 펜을, 다른 한 손엔 수첩을 들었습니다. 이번 특종을 보도한 박주원 기자입니다. 초등학생이지만 벌써 사회부 2년 차입니다. 교실에서 동료 기자들과 함께 편집회의도 합니다. 오면 육면에 탐방기사 들어야 돼. 인터뷰 내용이 워낙 길어가지고. 현장 취재가 원칙입니다. 오늘은 텃밭과 정원을 가꾸는 주민을 만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텃밭과 정원을 가꾸면서 가장 비싸게 산 식물은 무엇인가요? 지난해 보도한 채석장도 다시 찾았습니다. 뭐가 바뀌었는지까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올라갈 수 없어? 불이? 야 여기 CCTV 있다는데? 벌 받는 거 아니야? 주변 탐문도 필수입니다. 마을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이장님은 특급 정보원입니다. 환경과 관련한 거를 취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고맙고 급하게 생각이 됐죠. 이렇게 발로 뛰어 특종이 나옵니다. 교감 선생님은 현장을 모르셨어요? 그냥 멀리 보면서 아 저기 뭐 어떤 곳일까 이것만 생각을 했고 아이들이 그 채석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취재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환경을 되살릴까. 신문의 편집국장은 학부모입니다. 자기 주변의 이야기들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하고 그것이 공적인 공간에 한번 이렇게 발화되는 거? 그거면 족하지 않을까? 아이들은 신문 이름을 어쩌다 특종이라고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바라본 세상은 전부 빈틈없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왜 기자가 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숲은 보통 나무들로 꽉 차 있는 돌도 엄청 많고 뭔가 자연 환경이 파괴된 것 같은. 저기 위에 산불 감지 초소가 있어요. 산불 감지 초소가 왜 중요할까요? 불이 나면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것이잖아요. 안 지키는 부분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 핸드폰 보는 거. 그런 장면들을 만약에 포착한다면 네. 어떻게 할 거예요? 가서 이제 메모장 딱 펼치고 그 펜 꺼내서 답을 찾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왜 답을 찾아야 해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게 바뀌어야 되니까 사회가 좀 더 좋게. 궁금한 건 묻는다. 잘못된 건 고친다. 어린이 기자들이 신문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어쩌면 어른들의 세상에선 잘 지켜지지 않는 일일지 모릅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강원도의 한 스키장에서 수강생들에게 단체 급식을 하는데 밥통 안에서 행주가 나와 위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스키장 측이 해명을 내놨지만 이 해명을 놓고도 수강생들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닥을 드러낸 밥통 안에 무언가 들어있습니다. 지난 8일 점심 강원도 한 스키장 수강생 단체 급식에서 나온 겁니다. 놀란 수강생은 직원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주방장님이 오시더니 그걸 보고 한숨 쉬면서 이게 왜 나와?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직원분들한테 치워 이러고.
다음 날 고객센터에 불편 사항을 남겼습니다. 그제서야 스키장 측이 전화로 사과했습니다. 리프트 이용권과 식사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낼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대처가 좀 안일했다는 생각이 들고 300명이 거의 죽게 되거든요. 그분들에게도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 스키장에 문의했더니 밥솥을 옮기다 내열용 손수건이 들어갔다고 답이 왔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알아보려고 찾아가 봤습니다. 직원에게 내열용 손수건이 뭔지 묻자 면 행주를 가져옵니다. 모양상으로 봐서는 시보리가 홀에서 사용하는 시보리가 비슷한 걸로. 시보리라고 하시면 그게 이제 혹시 행주 같은 게 손님 받는 홀에서 사용한 건지 주방에서 사용하는 건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새 거라고 말했지만 사진 속 행주는 때가 탄 듯 보입니다. 행주 섞인 밥을 먹은 수강생은 30명 남짓. 스키장은 당시 급식장에 있던 모두에게 보상을 검토하고 있고 재발 방지 교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익명 채팅방에 아이들을 해치겠다는 협박글이 올라왔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불안에 떨었고 경찰은 누가 올린 건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 등하교할 때 다 살해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차량 핸들을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까지. 이런 살해 협박이 한 초등학교 학부모 익명 채팅방에 올라온 건 오늘 오전 9시 35분쯤입니다. 누가 왜 올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학교 앞은 경찰과 학부모, 학원 관계자들로 북적입니다. 학원 선생님들이 알려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달라고. 학교는 오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고 학부모들은 아이를 데리러 오느라 비상이 걸렸습니다. 걱정이에요. 다들 연속선사대 찾으러 오는 건데 맞벌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내일도 그게 제일 문제죠. 오늘만 이런 게 아니니까. 학교는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교육청,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언제 잡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경찰은 익명 채팅방이라 범인을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듯하다고 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 있던 김치 냉장고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김치 냉장고는 그동안 화재 사고가 잇따라 제조사가 리콜 조치 중인데 아직도 전국에 4만 대 넘게 쓰이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꼭대기층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납니다. 주민 60명이 밖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새벽에 타닥 소리가 나서 밖에 나와보니까 김치 냉장고에 이제 연기가 나가지고 그 소화기로 1차 진압하고 바로 대피를. 불이 시작된 김치 냉장고, 2001년식 뚜껑형 딤체입니다. 화재 위험이 커서 2020년 12월부터 위니아가 리콜 중인 412개 모델 중 하나인데 리콜을 안 받았습니다. 실제로 김치 냉장고 화재 79.9%가 위니아 제품에서 났을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수리를 받았어도 이웃집에서 겪은 일을 보면 불안합니다. 겁났죠. 그래서 우리 아저씨 깨웠더니 우리 아저씨는 잽싸게 그냥 휴대폰도 안 들고 그냥 나가시고 리콜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그걸 좀 확인해. 어디 갔다 오면 혹시 이렇게 쳐다보고. 리콜 대상인 딤체 김치 냉장고입니다. 이 옆에 보시면 라벨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2000년 7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생산 연도가 2005년 9월 이전이라면 홈페이지에서 제품명을 입력해서 리콜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수리 안 된 위험 제품이 전국 4만 대가 넘습니다. 위니아 것이 아니더라도 늘 플러그를 꼽아두는 김치 냉장고는 물이 튀거나 먼지가 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가짜 금목걸이를 진품인 것처럼 속여 금은방에 판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은혜 순금을 입히고 인증 표시를 위조하는 식으로 전문가인 금은방 운영자들을 속였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파란색 상의 입은 남성이 금목걸이를 주인에게 건넵니다. 금은방 주인은 눈대중으로 순금인지 살펴보고 무게를 잽니다. 그리고 돈을 건넵니다. 인적 사항까지 남기고 챙겨간 현금은 930만 원. 하지만 이 남성이 판 30돈짜리 금목걸이는 은에다 순금을 도금한 가짜였습니다. 겉면만 보고 순금을 생각했던 주인, 세공을 위해 잘라보고 나서야 알아챘습니다.
그냥 이빨로 잘라지는데 순금을 가따로 잘랐어요.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고 이제 해보니까 이게 아니 당했다. 가짜 금을 판 20살 남성을 붙잡고 보니 이날 하루만 전북 고창 금은방 3곳에서 가짜 금목걸이를 팔았습니다. 주인들은 신분증을 내놓고 99.9% 순금이라고 새긴 가짜에 깜빡 속았습니다. 도금하면서 무게도 정확하게 30돈을 맞췄습니다. 이 남성, 지난 9월부터 세종과 전북에서 같은 범죄 9건을 저지르고 6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나머지 돈 혹시 어디로 보내셨나요? 죄송합니다. 경찰은 남성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대전과 충북, 강원 등 전국에서 비슷한 범행이 잇따르고 있어 조직범죄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최전방 공격수 대신 왼쪽으로 자리를 옮긴 손흥민은 말 그대로 날아다녔습니다. 26분 만에 우도기에 골을 도왔는데 이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들 시선을 모두 빼앗더니 골문으로 달려가는 동료에게 밥상을 차려주듯 공을 건넸습니다. 10분 뒤엔 또 한 번 뉴캐슬 왼쪽을 파고들었습니다. 손흥민이 오른쪽으로 치는 척하면서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자 수비는 벗겨졌고 이번에도 히샤를리송에게 완벽한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러고도 손흥민은 히샤를리송에게 더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He's doing better than me when he's inside box. You know, he's a proper striker. And why are we laughing? Why are we laughing? Because you are a striker. You're a proper striker. No, obviously, That's just typical you, that you is. scored again today, Sonny. Yeah. No, I'm just. We're in double figures. This is the Premier League. 정말 겸손이 지나쳤다는 게 증명된 건 후반 28분 히샤를리송이 교체된 뒤부터였습니다. 손흥민은 최전방으로 다시 자리를 옮겼는데 이 자리에선 왜 최고의 골잡이인지 보여줬습니다. 포로의 침투 패스를 받아 골키퍼를 제치는 과정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이 공을 직접 차 넣어 리그 10번째 골을 완성했습니다. 역사상 7번째로 8시즌 연속 2자릿수 득점인데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선수로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케인이 토트넘을 떠난 뒤 처음 찬 페널티킥을 두고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For Harry Kane to go and take it, I think it's the first one Spurs have had that he hasn't taken for a couple of years. Should we call Harry back? Well, you did a good enough job. No, I mean, I practice all the time, with even when Harry was there, so we never know what's going to happen in the football. 영국 언론은 손흥민에게 10점 만점에 조금 모자란 평점 9.5점을 줬습니다. 경기 MVP 역시 당연했습니다. 토트넘 감독은 손흥민이 다 한 걸 선수들이 나눠 가졌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9,200억 원. 오타니가 스포츠 역사상 가장 비싼 계약으로 LA 다저스 이적을 발표한 날 도쿄 거리엔 신문 특별판 호외가 뿌려졌습니다. 오타니의 기록은 여기에도 숨어 있는데요. 올해 일본 신문이 발행한 3차례의 호외, 그 주인공이 모두 오타니였습니다. 지난 3월 오타니가 이끈 일본의 WBC 우승 때, 그리고 지난달 만장일치로 올해 리그 최우수 선수 MVP에 선정됐을 때, 그리고 이번 LA 다저스와의 계약까지 호외 3관왕, 이것도 신기록이겠죠. 일본에선 오타니가 마이클 조던과 같다고 하는데 이번 초대형 계약은 이런 열기와 무관치 않을 겁니다. 일본 팬들에게 오타니 유니폼을 팔고 일본 기업의 경기장 광고를 판매하는 것만으로 LA 다저스는 추가 수입이 엄청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12월 사상 처음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된 것은 물론 24년 만에 대설특보까지 동시 발령되며 아주 이례적인 현상을 보였습니다. 아직도 전국이 커다란 비구름대로 뒤덮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동은 대설특보까지 더 확대됐습니다.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눈이 집중될 텐데요. 특히 대설 경보가 내려진 강원 북부 산지에 최고 40cm 이상, 중부 산지는 최고 30cm 이상의 폭설이 쌓이겠습니다. 여기에 내일까지 전국 곳곳에 많은 비도 예상됩니다. 영동과 동해안의 많게는 120mm 이상, 그 밖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전국 내륙에는 최대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불어서요.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5도, 전주 9도, 부산 10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10도, 전주 창원 11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주말부터 다시 영하권으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